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더 재밌게 읽혔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이 약간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는 뭔가 안정감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그 유대감 덕분에 솔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거짓말로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걸 점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사회가 솔직함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NRM키의 도파민 네이션이고요. 마약이나 SNS, 술, 담배와 같이 쾌락적인 거에 우리가 왜 중독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중독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중독이 이미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쓴 환자 관찰 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저는 가끔 이거를 보는데 굉장히 놀랍거든요. 저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막 1시간 45분을 본 날도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마약같이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SNS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어도 이게 심각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중독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그리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그 대상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이에요. 담배, 술, 굉장히 용이하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SNS 같은 거,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버렸죠.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텔레그램에서 너무나 쉽게 얼마 안 한다고 하더라고, 가격이.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NRM키는요, 고통은 나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약물 중독 같은 극단적인 사례만 있지 않다. 현대인들은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용을 한다.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고 한다. 우리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저 평범한 기분을 느끼려고 해도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일상적인 기분을 느끼려고 해도 굉장히 고통이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더더더더 큰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부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 NRM키가 제시를 한 게 도파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파민을 가지고 약간 언어 유희처럼 도파민이라는 8계명을 만들었어요. D부터 한번 볼게요. 데이터라고 해서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라. O는 오브젝티브 해가지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거예요.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약을 하는 이유를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에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는 있다는 거죠. P는 프로블럼입니다. 중독의 악영향의 원인을 찾으라는 얘긴데 도파민을 야기하는 행동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A는 절제입니다. 이게 마약 중독자들에게 한 달만 대마초를 끊어봐라 라고 제시를 하면 사람들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대마초를 10년 후에도 피우고 싶냐? 아니라고 하죠. 그럼 1년 후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이게 점점점 기간을 줄여가면 결국 너가 평생 대마초를 끊고 싶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마초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죠.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4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M은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마약을 끊고 나서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에 더 고통이 심해지지만 대마초를 안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이 금단 증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마음 챙김의 가르침입니다. I는 인사이트라고 해서 자기 행동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단계입니다. N은 넥스트 스텝이라고 해서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절제를 한 사람에게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시 대마초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만 할 거예요 라든지 이렇게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실험의 약자인데요. 절제라는 목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중독 대상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성공한 이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중독 대상과의 이별을 택해야 해요. 하지만 음식이나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중독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남게 되는 거죠. 저도 살을 빼봤잖아요. 저는 한 7, 8kg 정도 뺐었는데 평생 통통이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맨날 기도를 했어요. 저 이 몸무게에 도달하게 되면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 몸무게에 도달하고 나니 이제는 그거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으면 아예 안 하고 싶은데 일들이 조금 천해져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진짜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고 하면 이 한 가지를 평생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주의 시간 동안 내가 대마초를 절제를 해가지고 일상의 사이클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그냥 대마초에 손만 안 대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니까. 내가 대마초를 구하는 그 행위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대마초를 계속 하게 되면 내 주변에 계속 대마초들이 있고 그걸 참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4주 동안 참는 것도 힘드니까. 살이 거의 20년째 야금야금 찌고 있는데 살은 관리 안 하면 진짜 야금야금 찌더라고요. 저도 그거 진짜 알아요. 진짜 야금야금 쪄. 막 200g 찌고 300g 쪘는데 어느 순간 그게 5kg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너무 싫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중독 대상에 빠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기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순차적인 자기 구속, 시간 제한과 결승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임 리미트를 정해놓는 거예요. 10년 동안 SNS를 안 하기 이런 거는 조금 하기가 힘들지만 하루에 10분만 SNS를 하기라든지 내가 지킬 수 있는 소소한 그런 결승선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은 달성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우리가 특정 대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알아보는 것은 사용 정도를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방금 전에 저희가 SNS를 몇 분을 하는지 확인했을 때 이러다 보니 내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대비 SNS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객관화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현재의 순간이 아닌 인생 전체의 궤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매일 하는 행동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순간 SNS를 보는 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 이게 누적이 돼서 하루에 1시간이 되고 한 달에 몇 시간이 되고 이런 것들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쵸? 그 스크린 타임을 보면 지금 우리가 1시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제한과 결승선, 순차적 자기 구속을 우리가 한다고 치면 하루에 이거를 40분만 하는 걸로 줄여볼까? 이게 또 결승선에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는 하루에 30분만 하는 걸로 줄여볼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평생 하루에 30분만 하자 하면 어느 날은 또 10분만 하는 날도 생길 거예요. 그럼 또 뿌듯함이 들겠죠? 그러면 하루에 10분만 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또 들면 그냥 나는 하루에 10분만 SNS를 하자. 이러면서 이거
줄일 수 있거든요. 인스타 치팅데이. 저는 근데 치팅데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차적 자기 구속일 수도 있죠. 내가 이거를 다 참아내면 하루 정도는 맘 놓고 살아도 돼라는 그 하루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건데 저는 저의 사고방식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날 그 음식으로 치면은 많이 먹게 되면 위가 또 많이 먹는 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 하루 때문에. 그러면 다시 그걸 참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 치팅데이 다음 날이 뭐 마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10년을 아니 뭐 1년을 참았을 때 하루 정도는 마약을 미친 듯이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참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게 결국에는 몸에 안 좋아서 안 하는 건데 하루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풀어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팅데이는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인스타를 참으면 보통 다른 쪽으로 도파민을 찾지 않나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어떤 상대에게 기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 세상을 잊고 싶어서 인스타 쇼츠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쾌락적이니까 내가 찾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다른 걸로 해소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해소하는 창구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리주의, 저번 11월 달에 같이 읽은 공리주의에서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질 높은 쾌락을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웬만하면 건강한 거인 게 좋을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은 쉽게 SNS를 이렇게 용이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쾌락적인 거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다른 것들을 여러 개를 해보는 거죠. 뭐 그게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 고통을 해소하는 창구를 내가 찾아보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충분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고통을 해소하는 창구가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근데 내가 이런 도파민을 느끼는 게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여러 개면 서메이션이 되잖아요. 러닝도 재밌고 뭐 독서도 재밌고 코인 노래방 가는 것도 재밌고 하면 이것저것 다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단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중독되지 않는 거죠. 어떤 한 가지 행위에.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방탈출에 조금 빠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도파민 분비가 단시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방에서 탈출하는 행위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쉽고,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아주 잘 되던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면 방탈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다이어트 하실 때 게임을 많이 한다고. 제가 또 다이어트 할 때 그래서 먹방을 봤잖아요. 제가 먹지를 못하니까 남이 먹는 거라도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행위에서 느꼈던 쾌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식으로는 꼭 풀긴 풀어야 되더라고. 요즘 선생님 말씀처럼 풍선 효과라면 풍선 효과인데 참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범주적 자기 구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범주로 나누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허락하는 하위 유형을 만들어 놓고 허락하지 않는 하위 유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필 때 은단은 먹는 건 괜찮아. 아니면 전자담배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수치. 그거 한번 보자. 재밌겠다. 통증 순위부터 한번 볼까? 1점, 포진 이후의 신경통. 2점, 생리통. 3점, 근육에 손상을 입는 고통. 4점, 잘려나간 부위에 느끼는 고통. 5점, 암에 의한 통증. 6점, 허리가 끊어질 듯한 거. 7점,
남성이 고환을 맞았을 때 8점,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할 때 9점, 손가락 혹은 발가락의 절단 10점,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 적당히 취했을 때가 수치가 쾌락이 1밖에 안 돼? 운동하면 3점. 아, 쾌변 쾌락 있지. 합격했을 때 20점. 이상형인 이성과 교제 성공이 80점이야. 이거 이 책에 나왔었어요. 초콜릿이 제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초콜릿 먹고 기분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암페타민이 뭐지 근데? 처음 듣는 그건데? 마약 이름인데? 마약 쾌락 지수가 1250, 성관계 때 남자 도파민 수치가 200인데. 이게 나는 궁금한 거야.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어디다 써먹고 싶은 건가? 이제 3부로 갑니다. 3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SNS 같은 거요. 이런 탐닉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챕터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식 행위는 식이장애를 일으킨다고 비난받았지만 현재 이런 단식은 일부 사람들에게 평범하고 건강하기까지 한 치료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찬물 샤워 같은 것도 그렇고 운동도 사실은 몸에 고통을 주는 거지만 적당히 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단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도구는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다. 이거는 도구는 사용자에 따라 그 의의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마약도 암 환자에게는 굉장히 잘 듣는 치료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암 환자만큼의 고통이 있지 않은 사람이 남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단식 행위도 죽을 것만큼 단식을 하는 건 몸에 굉장히 외롭고 운동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희가 적당히 이거를 이용을 한다면 우리 몸에 좋은 기제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주어진 자원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챕터였습니다. 난 뭔가 중독되고자 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대해 가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혹시 신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는 거짓말과 수치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은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에는 분명 뛰어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풍족한 세상에서 거짓말은 고립, 갈구, 병적인 과소비 등의 위험을 낳는다. 근본적인 솔직함은 첫째, 우리 행동을 확실하게 의식하도록 한다. 둘째,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진실한 삶을 이끌어 현재의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더 나아가 사실대로 말하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을 막을 수 있다. 자신이 주로 피해자며 나쁜 결과는 남 탓이라고 하는 환자들은 보통 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계속 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챕터에서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한 게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된다. 그러려면 솔직해져야 된다. 나 자신에게도 솔직해야 되고 남에게도 내 솔직한 면을 보여주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잘못한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밈을 저에게 심어줘서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잘못을 얘기했을 때 늘 잘 넘어가 줬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유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나의 나쁜 면을 보여주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야 되고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도 괜찮아 해야 그냥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다고 누군가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질 수는 없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속이는 행위 자체가 익숙해져가지고 이러다 보니 나 자신도 속이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솔직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처럼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약간
그 사회에서 찌들었던 저의 그 거짓말하는 모습이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다시 이제 솔직함이 진짜 만병통치약이구나. 나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도화선이 돼주는구나. 그 솔직함이.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조금은 저의 버전 2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그 출발선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도 솔직함을 굉장히 큰 무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더 재밌게 읽혔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이 약간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는 뭔가 안정감을 주고 믿음을 주고 내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그 유대감 덕분에 이 솔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나하고 유대감, 신뢰를 쌓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짓말로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그걸 점점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 솔직함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근본적인 솔직함을 가족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으셨다고. 맞아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떨지 좀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수치심은 중독을 멈추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수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괴적 수치심과 친사회적 수치심이거든요. 파괴적 수치심은 우리가 수치심이 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집단의 외면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는 나 때문에 수치심이 또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중독 대상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게 되는 거죠. 친사회적 수치심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솔직하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이 사회가 수용과 공감을 해주는 사회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서로 유대감이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해소하려고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 현상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솔직함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나 렘케는요, 근본적인 솔직함을 가족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고 했어요. 내 행동을 통해 근본적인 솔직함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부모로서 내 실수나 미숙한 면을 감추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이도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잘못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육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고 요즘에는 제 나름대로 정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 정답이 내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 되면 아이가 나를 닮고 싶어 할 거다. 예를 들어 맨날 뭐 식탁에 앉아서 책도 읽고 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에게 꼭 공부해라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엄마가 뭔데 저렇게 재밌게 책을 읽지라고 하면서 옆에서 따라하지 않을까? 그냥 내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멋있음에만 치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얘기를 하고 무언가 어리숙하지만 또 잘하려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 자체가 다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 그것만 멋있다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아, 맞아. 저런 게 진짜 멋있는 거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챕터여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얘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자기계발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육아 지침서 수준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